여러분,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고요한 역사의 강을 함께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 잠 못 드는 밤의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돈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어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잠들기 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평온한 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경으로 알고 있는 위대한 저작을 남긴 노자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서로 바라보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들은 각자의 음식을 달게 여기고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풍습을 평화롭게 여기고 하는 일을 즐거워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상상해 보세요. 각자의 삶에 만족하며 외부와의 교류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각자의 둥지를 짓고 살아가는 새들처럼 평온하고 자족적인 사회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자급자족의 삶이 인위적인 욕망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고 믿었던 것이죠.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 없이 자신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노자가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은 노자의 이상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일인지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호제 이전은 알 수 없지만 우화하 시대부터 시경과 서경에 묘사된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원하고 입은 최고의 음식 맛을 갈망하며 몸은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은 교만과 능력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러한 풍습은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스며들어 아무리 미묘한 도리를 문 밖으로 전파하려 해도 결국 바꿀 수 없다. 사마천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의 쾌락과 더불어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도리를 가르치려 해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마천은 현명한 통치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의 욕망을 수용하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이끌고 그 다음은 가르치고 그 다음은 규제하며 가장 나쁜 통치자는 그들과 다툰다. 이 말은 백성들의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 욕망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통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의 정신과도 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중국의 각 지역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의복, 음식, 도구, 의례용품까지.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었을까요? 사마천은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농민에게는 식량을 의지하고 산림 채취 광부에게는 채취를, 장인에게는 생산을, 상인에게는 유통을 의지한다. 이것을 어찌 정부의 명령이나 세금, 정해진 회의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리하여 물건이 싸면 가격이 오르고 비싸면 가격이 내려간다. 각자는 자신의 직업을 장려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며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 그들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찾지 않아도 생산한다. 이것이 어찌 도에 부합하고 자연의 검증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원과 물품이 자연스럽게 유통된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생태계처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서라는 고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민이 생산하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생산하지 않으면 도구가 부족하며, 상인이 유통하지 않으면 세 가지 보물이 단절되고, 산림 채취 광부가 채취하지 않으면 재물이 부족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은 국가와 백성에게 꼭 필요한 귀한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부족하면 산과 늪이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백성들의 의식주의 근원이다. 근원이 크면 풍부하고 작으면 부족하다. 위로는 국가를 풍요롭게 하고 아래로는 가정을 풍요롭게 한다. 가난과 부의 길은 취하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리한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서툰 자는 더 적게 가진다. 이 구절은 농업, 수공업, 상업 그리고 자원 채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와 백성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부는 강제적으로 부여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태공망입니다. 태공망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영구라는 땅에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영구는 땅이 척박하고 인구도 희박한 곳이었습니다. 태공망은 절망하지 않고 여성들의 노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물고기와 소금의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마치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여들듯 태공망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나라의 모자, 허리띠, 옷, 신발은 천하의 명성을 떨쳤고 바다와 태산 사이의 지역 사람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나라로 조정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을 경제적 요충지로 바꾼 태공망의 통찰력과 실행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후에 제나라가 쇠퇴했을 때 관중이라는 재상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경중구부라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는 국가가 물가와 시장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공은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어 9번이나 제후들을 규합하고 천하를 바로잡았습니다. 관중 일가는 또한 세 채의 저택을 소유하며 재상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제후국의 군주보다도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나라는 위왕과 선왕 시대까지 부유하고 강대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의 경제 개혁은 국가 주도의 물가 조절과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바로 관포지교라는 말인데요. 관중과 그의 친구 포수가의 깊은 우정을 뜻합니다. 어려서부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했던 둘은 관중이 성공하는데 포수가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수가는 관중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환공에게 추천했죠. 이 고사성어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태공망과 관중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곡간이 차야 백성이 예절을 알고 의식이 좋게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창름시리지예절, 의식조기지영요. 이 고사성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가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곡간이 차야 비로소 다른 가치들을 추구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실력행하여 실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절은 풍요로움에서 생겨나고 궁핍함에서 버려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부유하면 자신의 덕을 실천하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사람이 부유하면 자신의 힘에 맞게 그것을 사용한다.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생겨나고 산이 깊으면 짐승이 찾아가듯 사람이 부유하면 민의가 스스로 따른다. 부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도덕적 품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인의가 모여들고 그들의 덕행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유했던 사람이 권력을 잃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불행해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랑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천금지자 불사의시, 즉 천금의 아들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부잣집 자식은 어떤 위험에 처해도 돈 덕분에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이는 부와 안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입니다. 단순히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어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하가 희락락 모두 이익을 위해 오고 간다. 천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이익을 위함이다. 천하희희 계위리렛 천하양이 계위리왕. 이 구절은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가 이익 추구에 있다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자의 지위를 가진 천승의 군주, 만호의 제후, 백실의 대부조차도 가난을 걱정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백성들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춘추전국시대 말기 월나라 구천 왕이 회계산에서 오나라에게 포위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천은 법녀와 계연이라는 두 현자를 등용했습니다. 계연은 뛰어난 경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쟁의 주기를 알면 준비할 수 있고 계절의 쓰임을 알면 물품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모든 물품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해가 금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수에 있으면 파괴되고 목에 있으면 흉년이 들고 화에 있으면 가뭄이 든다. 가뭄이 들면 배를 구하고 홍수가 나면 수레를 구하라. 이것이 만물의 이치이다. 6년 풍년, 6년 가뭄, 그리고 12년마다 대기근이 든다. 계연은 오행의 순환을 통해 자연재해와 풍융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물품을 비축하거나 거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선물 시장이나 헤지펀드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고도의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곡식을 팔 때는 20전이 되면 농민에게 해롭고 90전이 되면 상인에게 해롭다. 상인이 해로우면 재물이 흐르지 않고 농민이 해로우면 땅이 경작되지 않는다. 가격이 80전을 넘지 않고 30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농민과 상인 모두 이익을 얻는다. 계연은 물가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공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가격을 균등하게 하고 물품을 유통시키고 시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또한 계연은 축제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축적의 원칙 물품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힘쓰고 화폐를 쌓아두지 마라. 물품을 물품으로 교환하고 상하기 쉬운 식량은 보관하지 마라. 높은 가격을 위해 감히 오래 붙들고 있지 마라. 무엇이 남아돌고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면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지 알 수 있다. 가격이 극도로 높아지면 싸지고 극도로 낮아지면 비싸진다. 비쌀 때는 흙처럼 내버리고 쌀 때는 진주와 옥처럼 취득하라. 돈과 물품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는 물건은 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는 현대 경제학의 유동성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쌓아두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즉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죠. 마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구천 왕은 계연의 이 전략을 10년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유해졌고 병사들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물을 마시듯 화살과 돌멩이 속으로 뛰어들어 강대했던 오나라에 복수하고 중원의 위세를 떨쳐 오패 중 하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군사력도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천의 재상 범녀는 회계산에 치욕을 씻은 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계연의 7가지 전략 중 월나라는 5가지를 사용하여 성공했다. 그것을 국가에 적용했으니 이제 내 가족에게도 적용하고 싶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강과 호수를 떠다니며 이름을 치이자피로 바꾸고 제나라로 갔고 다시 도지방으로 가서 도주공이라 불렸습니다. 도주공은 도가 천하의 중심지로 제후들이 사방으로 통행하고 물품이 거래되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회를 잡고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계를 관리하는 데 능숙한 자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년 만에 그는 3차례나 천금을 모았고 2번이나 가난한 친구와 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해지면 덕을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년에는 늙고 쇠약해져 자녀와 손자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은 그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번성시켜 결국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를 이야기할 때 도주공을 언급합니다. 그는 부를 일구고 베풀 줄 아는 상인 정신의 표본으로 기억됩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에게서 배움을 마친 후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직을 버리고 조와 노 사이에서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공자의 70여 제자 중 자공이 가장 부유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골목에 숨어 지내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원원과는 대조적입니다. 자공은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비단 묶음을 선물로 가져가 제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주들은 그에게 동등한 예의를 갖추어 별도의 전당에 앉혔습니다.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퍼진 것은 자공의 전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얻으면 더욱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공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지식과 부를 겸비하여 스승의 명성을 드높인 지식인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하기시습지 불영여로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경제 활동을 통해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나라 사람인 백규는 위나라 문후시대의 이극이 토지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백규는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남들이 버리는 것을 취하고 남들이 취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역이용했습니다. 추수가 좋으면 곡식을 사들이고 비단과 오치를 내주었으며 누에가 실을 뽑으면 솜을 사들이고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마치 투기꾼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치에 따라 풍흉을 예측했습니다. 목성이 묘에 있으면 풍년, 그 다음 해는 흉년. 오에 있으면 가뭄, 그 다음 해는 풍년. 유에 있으면 풍년, 그 다음 해는 흉년. 자에 있으면 대가뭄, 그 다음 해는 풍년이 들고 물이 많았습니다. 묘에 있을 때는 매년 2배로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늘리고 싶으면 질 낮은 곡식을 사고 곡식의 양을 늘리고 싶으면 질 좋은 종자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게 먹고 적게 마시며 욕망을 억제하고 옷차림을 검소하게 했으며 타인들과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맹수나 새처럼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산 관리가 이윤과 여상, 손무의 군사 전략 또는 상황의 법률 시행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혜가 변화에 적응하기에 부족하고 용기가 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하며 인이 주고받기에 부족하고 힘이 무엇이든 붙들고 있기에 부족하다면 비록 내 방법을 배우고자 해도 결국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백규는 부를 얻는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혜, 용기, 인, 힘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가 수를 읽듯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부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이도는 소금 채굴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다의 곽종은 철 재련을 통해 왕의 버금가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소금과 철은 고대 사회의 핵심 자원이었으니 이를 독점한 자들이 큰 부를 이룬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신호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의 동물들이 불어나자 그는 그것들을 팔고 희귀한 비단과 물품을 찾아내어 융족의 왕에게 은밀히 바쳤습니다. 융왕은 그에게 10배로 보답하여 그의 말과 소가 곡식으로 헤아려질 만큼 많은 가축을 주었습니다. 진시황은 오신호를 제후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관리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조정에 출석하도록 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일개 목축업자가 왕의 대우를 받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촉의 청과부는 조상 대대로 주사 광산을 발견하여 여러 세대 동안 그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그녀 가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과부는 여인의 몸으로 그 사업을 보존하고 재산을 자위 수단으로 사용하여 침해받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그녀를 정숙한 여인으로 여겨 귀빈으로 대우하고 그녀를 위해 청과부의 대를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오신호라는 시골 목축업자와 청이라는 먼 마을의 과부가 재산으로 인해 만승의 제후와 동등한 예우와 천하의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의치가 아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부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현대의 거물 사업가들이 국가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된 후 천하가 통일되고 관문들이 열렸으며 산과 늪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유한 상인들과 대규모 무역상들은 천하를 여행했고 교환할 수 없는 상품이 없었으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거물들과 제후들은 수도로 옮겨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남쪽으로는 파와 촉이 있었습니다. 파와 촉 역시 비옥한 평야로 유황, 생강, 주사, 돌, 구리, 철, 대나무, 목재 제품이 풍부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전과 박을 다스렸는데 이들은 부족민이자 종복들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경과 좌와 가까워 좌말과 야크소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리에 걸친 잔도가 있어서 곳곳으로 통했습니다. 바오서 협공만이 그 입구를 통제하여 그들이 풍부한 것을 부족한 것과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경제 요충지인 셈입니다. 천수, 롱시, 베이디, 상구는 관중과 유사한 풍습을 가졌지만 서쪽으로는 강지역의 이점을, 북쪽으로는 융과 적의 가축을 얻었으니 목축업으로 천하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또한 외지고 험난했으며 수도만이 그 길을 통제했습니다. 이동이 편리하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경제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과 진은 서쪽으로 상당과 북쪽으로 조와 중산과 거래했습니다. 중산은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주왕의 사구유흥지 사람들의 잔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은 성미가 급하고 기회주의적인 이득에 의존하여 생존했습니다. 남자들은 모여서 노름을 하고 애절하고 열정적인 노래를 불렀으며 일어설 때는 서로를 따라 약탈과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쉴 때는 무덤을 파고 교활하고 사기적인 물품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연예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검은고를 연주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부유한 사람들을 유혹하며 궁궐에 들어가 제후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유사한 모습이죠. 세상을 보면 어떤 곳은 물건이 귀하고 어떤 곳은 풍부하며 사람들의 풍습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산동은 해염을 소비하고 산시는 염수 소금을 소비하며 영산 남쪽과 사막 북쪽에서는 종종 소금이 생산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초와 월의 땅은 넓고 인구는 희박합니다. 그들은 쌀밥과 생선국을 먹고 때때로 화전 농업과 물풀 제거를 합니다. 과일, 조개, 달팽이는 무역할 필요 없이 풍부합니다.
땅이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므로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게으르고 한가하게 살며 축적 없이 대부분 가난합니다. 따라서 강과 회강 남쪽에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천금을 가진 부유한 가문도 없습니다. 이는 토지가 풍요로워도 생산성이 낮으면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교훈을 줍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정에서 심오하게 계획하고 의회에서 토론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청렴결백을 지키는 현자들 또는 높은 명성을 쌓는 은둔 학자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들은 부와 풍요로움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청렴한 관리들도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 결국 부유해지고 정직한 상인들도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부의 추구라는 점을 사마천은 강조합니다. 그는 이어서 부를 향한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군대에서 용감한 병사들이 먼저 성벽에 오르고 적진을 뚫고 장수를 무찌르고 깃발을 빼앗으며 화살과 돌멩이를 무릅쓰고 끓는 물과 불과 같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후한 보상금 때문입니다. 골목길에 젊은이들이 공격하고 강도질하며 사람들을 매장하고 유괴하며 무덤을 파서 돈을 만들고 협객 정신을 발휘하고 영역을 확장하며 인맥을 빌려 복수하고 숨겨진 것을 찬탈하고 추구하며 법적 금지를 피하지 않고 마치 경주하듯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물질적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조나라 여인들과 정나라 첩들은 자신을 꾸미고 검은고를 연주하며 긴 소매를 흔들고 뾰족한 신발을 신은 채 섬세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유혹적인 눈길을 던지고 마음으로 유혹하며 천리를 멀다 않고 여행하며 늙고 젊음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부와 풍요로움을 쫓는 것입니다. 게으른 젊은 신사들이 모자와 칼로 자신을 꾸미고 수많은 수레와 기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도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사냥과 낚시를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서리와 눈을 견디고 계곡을 질주하며 맹수의 위험을 피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도박과 경마, 닭싸움과 개싸움을 하며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자랑스럽게 다투며 이기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연금술사 그리고 모든 기술을 가진 자들은 높은 보수를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법을 조작하고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며 칼과 톱의 형벌을 피하지 않는 관리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뇌물과 선물에 탐닉하기 때문입니다. 농민, 장인, 상인, 목축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물품을 늘리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능력을 다해 얻으려 하며 결코 힘을 아끼거나 재물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돈을 쫓는 존재라는 사마천의 메시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울림을 줍니다. 흥미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땔감은 100리 밖에서 팔지 않고 곡식은 1000리 밖에서 팔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시의 교통과 운송수단으로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물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곳에 1년 머물면 곡식을 심고 10년 머물면 나무를 심고 100년 머물면 덕을 가진 사람들이 올 것이다. 여기서 덕은 사람과 물품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체가 형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해야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과도 통합니다. 오늘날에도 관직이나 봉토에서 수입이 없으면서도 그들과 비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봉군, 즉 봉토 없는 군주라고 부릅니다. 제후들은 일반적으로 가구당 매년 200전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천호의 군주라면 20만 전을 받았고 조정 방문과 외교 선물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평범한 농민, 장인,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1만 전에서 2천 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100만 전을 가진 가문이라면 20만 전을 벌었으며 여기서 노역, 세금, 부과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식과 의복의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사마천은 이어서 부를 축적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방목하는 땅에서 200마리 말, 1000마리 소와 뿔, 1000마리 양, 늪지에서 1000마리 돼지, 물에서 1000석의 물고기를 생산하는 어장, 산에서 1000그루의 목재나무. 그리고 인구 10,000명의 유명한 도시에서 성벽 주변에 1000무의 생산적인 땅을 가지고 무당 한 종을 생산하거나 1000무의 꼭두선이와 갈대, 1000평의 생강과 부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천호 후작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와 생계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마을로 여행하지 않고 앉아서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은둔자의 의로움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양식을 얻습니다. 즉 본업에 충실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큰 부를 이루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한 가족이 가난하고 부모는 늙었으며 아내와 자녀는 약하고 조상 제사나 모임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을 지탱할 충분한 음식과 옷도 없는데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을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없으면 노동력을 사용하고 조금 있으면 지혜를 사용하며 많이 있으면 기회를 다툰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무제장력, 소유투지, 기호쟁시. 이 말은 오늘날에도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꿰뚫는 명언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몸으로 부딪히고 조금 있으면 머리를 쓰고 많으면 흐름을 잃고 선점하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비즈니스 전략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제 만약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 없이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업 농업에서 오는 부가 가장 우수하고 부업에서 오는 부가 그 다음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오는 부가 가장 낮습니다. 은둔학자의 행실도 없으면서 영원히 가난하고 비천하게 머무르며 단지 인의만을 말하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실사구시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구 중에서 10배 더 부유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겸손해하고 100배 더 부유하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1000배 더 부유하면 그를 섬기고 10,000배 더 부유하면 그의 하인이 됩니다. 이것이 만물의 본성입니다. 가난해서 부를 추구한다면 농업이 장인정신만 못하고 장인정신이 상업만 못하며 자수는 시장문에 서 있는 것만 못합니다. 이는 부업,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주로 수공업과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농업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요 도시나 대도시에서 매년 1000통의 술을 빚고 1000항아리의 식초와 간장을 만들고 1000통의 즙을 만들고 1000마리 소, 양, 돼지를 도살하며 1000종의 곡식을 거래하고 1000수레의 땔감을 운반하며 1000꿰미의 돈을 빌려주고 기회주의적인 상인과 만나 3배의 이익을 얻거나 정직한 상인과 만나 5배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들은 또한 대략적으로 천승 가문에 비견될 만합니다. 2푼 20%의 이익도 내지 못하는 다른 잡다한 사업들은 나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마천은 당시의 다양한 부자들의 사업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묘사하며 부의 크기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1000리 이내의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여 후대 사람들이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고대판 성공 신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종나라 탁시 가문의 조상들은 조나라 사람이었으며 철 재련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조를 정복했을 때 탁시 가문은 이주당했습니다. 탁시 가문은 붙잡혀 약탈당했지만 부부만이 손수레를 밀고 새로운 이주지로 향했습니다.
다른 이주자들은 남아있는 약간의 재산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까운 가맹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오직 탁시 가문만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좁고 척박하다. 문산 아래에 비옥한 평야가 있고 아래의 마름 열매가 풍부하여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람들은 시장 거래에 능숙하여 상업이 쉽다. 그래서 그들은 먼 곳으로 이주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린충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철 재련을 시작했고 계산하고 계획하며 전과 촉의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1000명의 하인을 거느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밭과 연못, 활쏘기와 사냥의 즐거움은 군주에 비할 만했습니다. 산등에서 이주온 성정도 철 재련에 종사하며 만두 머리 사람들과 거래하여 탁시 가문만큼 부자가 되었으며 둘 다 린충에 거주했습니다. 탁시 가문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땅에서 철 재련 기술과 상업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제기한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는 전화위복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완나라 공시 가문의 조상들은 양나라 사람이었으며 철 재련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진나라가 위를 공격했을 때 공시 가문은 남양으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재련을 했으며 연못을 계획하고 수레와 기병을 연결하며 제후들 사이를 오가며 상업 무역에서 이익을 얻어 한가한 젊은 신사들처럼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은 지나치게 많아 검소한 사람들의 이익을 능가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수천 금을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남양의 상인들은 모두 공시 가문의 우아한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부를 통해 명예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는 사례입니다. 노나라 사람들의 풍습은 검소했지만 조병 가문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철 재련을 통해 부자가 되어 수백만 금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아들,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검소함을 지켰습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고 물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의 신형과 무역은 모든 군과 주에 퍼졌습니다. 그들 덕분에 추와 노의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추구를 버리고 조병 가문의 모범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소함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유교적 가치관과 부의 축적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는 밟은 망식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부를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 풍습은 노예와 포로를 경멸했지만 도연은 홀로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찮고 교활한 노예들을 걱정했지만 도연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 어업, 소금업, 상업, 무역에 종사시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예들은 수레를 타고 다니며 주지사나 대신들과 어울렸지만 그는 그들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의 완전한 봉사를 얻어 수천만 금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도현보다 군주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강력한 노예들을 자급자족하게 만들고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과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인적 자원 관리와도 통하는 지혜입니다. 주나라 사람들은 이미 검소했지만 시신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백 대의 수레를 관리하며 모든 군과 주를 오가며 거래했습니다. 로양의 거리 주택들은 제, 진, 초, 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가문에서 배우고 장기적인 무역을 자랑하며 종종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통과하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신은 7천만 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신뢰와 광범위한 유통망에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대형 물류 기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구의 인시 가문 조상들은 곡물 창고 관리였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졌을 때 거물들은 모두 금과 옥을 차지하기 위해 다퉜지만 인시 가문은 오직 곡식만을 쌓아두었습니다. 초하니 형양에서 전투를 벌일 때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쌀 한 석이 만전에 달했습니다.
거물들의 금과 옥은 모두 인시 가문에게로 돌아갔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 경쟁을 벌일 때 인시 가문은 겸손하게 검소함을 실천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고 좋은 땅과 가축을 얻기 위해 경쟁할 때 인시 가문은 비싸고 좋은 것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인시 가문은 검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과 가축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먹거나 입지 않았습니다. 관청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을의 규칙으로 삼았고 따라서 부유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인시 가문은 위기 상황에서 선견지명으로 곡식을 비축하여 막대한 불을 쌓았고 그 불을 검소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여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위기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가장 두드러지고 특별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관직, 봉급, 법률 조작, 범죄를 통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으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업으로 재산을 모으고 본업으로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힘을 사용하고 문화로 그것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원칙적이었으므로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던 사람들, 숙련된 장인과 산림 채취 광부들 또는 재치 있는 상인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부를 얻었던 경우 한 군이나 현 또는 마을을 파산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검소함과 근면함은 삶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부자들은 항상 비범한 수단을 사용하여 성공해야 합니다. 농업은 땅을 파는 직업이지만 진양은 온 지방을 덮었습니다. 무덤 도굴은 악랄한 행위이지만 전숙은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박은 악한 직업이지만 환발은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상은 남자에게 낮은 직업이지만 용례성은 그것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바퀴살처럼 모여들고 무능한 자들은 깨진 기와처럼 흩어집니다. 천 금을 가진 가문은 대도시의 군주에 비유되고 만 금을 가진 가문은 왕의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봉군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고대 중국의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고 때로는 비범한 지혜와 용기로 때로는 끈질긴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옛 현인들의 가르침처럼 부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능력 있는 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에 평온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달콤한 꿈으로 인도하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